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8월 5일은 어떤 소사가 있었을까 좀 살펴봤습니다. 1948년 그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을 한 날이죠. 그러니까 초대 대법원장이 가인 김병로 선생이죠. 네. 어, 저랑 이름이 가운데자가 틀리긴 하지만 또 발음이 비슷해갖고 이 김병로 그러면 어떤 때는 저걸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음, 그 사실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어, 물론 그 이전에 미국이 그 원자탄 두 방을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히로이토 덴노라고 하죠. 천황이라고 이제 우리 발음대로 그러는데 히로이토가 이제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오금 방송이라고 이제 나오죠. 구슬옥자를 써. 그러니까 임금의 목소리니까 구슬옥자에 이제 소리옥자를 써서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서 오금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50선거가 있죠. 1948년 5월 10일 날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지만은 북한이 입국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가능한 남쪽만 이제 국민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그것도 제주도는 그 사상 폭동이 일어난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석수 두 석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고 헌법을 통과시켰죠. 그게 이제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헌절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에 거기서 이제 초대 국회의장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선출이 되고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이제 간접 선거지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죠. 소위 그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이제 선출이 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이제 사법부예요. 바로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부의 이제 수장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은 이제 뭔가 이렇게 인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948년 오늘 8월 5일 날 국회에서 초대 대법원장으로 가인 김병로 선생을 이제 인준을 하게 됩니다. 인준을 하니까 바로 이제 취임을 이제 그때 당시에 했겠죠. 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상권 분립의 어떤 그 조직 체계가 이렇게 다 갖춰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 물론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8월 4일이라고, 8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틀이 완전히 갖춰진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인준받는 그 내용,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법원장이 탄생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초대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취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948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초대 대법원장으로 김병로 선생을 인준합니다. 호가 가인이죠. 거리 가짜의 사람 인자인가 그래요. 좀 거리의 사람 아주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김병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에 대하여 그의 이 삶을 알아보고 그 삶이 갖는 의미를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방 후 대한민국의 사법을 세운 사람, 결국은 뭐 사법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사법을 세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건국을 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아주 혼란하죠. 건국 직후도 아니네요. 8월 5일이니까 8월 15일 날 이제 정부 수립이 되니까 그 바로 직전 미군 정시기의 아주 말기였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러웠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 군정을 실시하면서도 그런 걸 다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뭐 정체성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요. 뭐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으로 뭐 좌파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 뭐 공부는 덜 돼 있었겠지만 그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혼란했던 시기에 법치의 의미를 새긴 법관은 바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입니다. 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가인 김병로 선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87년 이제 음력이고 양력으로 이제 환산하면은 1888년 1월 27일 날 태어나서 1964년 1월 13일 날 이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네.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어릴 적부터 유학 공부를 했으나 일찍이 신학문에도 눈을 떴다. 뭐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신학문이 됐든 공학문이 됐든 뭔가 책을 보고 그 책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뭐 학문에 눈을 떴다는 얘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죠, 사실은. 공부 뭐 책만 보면 졸리다느니 귀찮다니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춤을 잘 추면 춤을 춘다든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한다든가 저는 그 길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이라고 그런 생각이 돼요. 네. 자,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자 저희들은 을사 보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을사 조약이 됐는데 요즘 와서 을사 늑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늑약이라는 게 이제 강제로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윽박질러 갖고. 근데 정말 그랬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 과연 총칼을 들이대고서 하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 이래 갖고서 한 거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뭐라 그럴까 뭐, 하는 듯이라고 요정어폐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나라를 넘겨주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1910년 경술 국치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넘어가지만 1905년은 이때 이제 외교권을 내줄 때죠, 그야말로. 민족의 의의를 절감하고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5년이면 글쎄요 한 10대 후반 정도 됐는데 뭐 그때 당시 10대 후반이면 저런 생각을 뭐 했겠죠, 당연히. 1910년 한일 병합 직후에 일본 도쿄 법정 전문학교에 입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되고서 그래도 뭔가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운 사람들은 또 다 그 집안이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서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죠.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저걸 알려면 저게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실용적 판단 아래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뭐 자, 그다음에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활동을 했네요. 1914년에 귀국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조선인 최초 변호사 중 한 명이 이제 한 명인데 당시 법조계는 거의 전부 일본인이었다. 뭐 아무래도 일본 1914년이니까 뭐 총독부 설치하고도 뭐한 4년 정도 지냈으니까 일본인들 편이었겠죠. 뭐 그야말로. 네. 자, 그런데 김병로는 그중에 몇 안 되는 조선인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다. 자,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 중에도 3.1운동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신간에 조선민족대동단, 조선변호사협회 활동 등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고요. 일제 말기까지 여러 차례 옥고를 또 치렀다고 합니다. 옥고를 치렀다는 얘기는 뭔가 일본 쪽하고 일본 쪽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반대 일을 했다든가 결국 조선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론한 일화가 다수 있다라고 합니다. 치안유지법으로 잡힌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변론을 했다. 저 때는 뭐 사회주의 계열이든 아니면 자유주의 계열이든 뭔가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들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쪽 저쪽 다 변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건국까지 3년 동안 해방 공간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법의 기틀을 그 이제 세웠다라고 합니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 3년 동안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미군정 들어와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고문이 필요하겠죠. 거기 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나름대로 유학을 하고 뭐 외국에 나가서 세계 문물을 보고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관리로 등용이 됐어요. 뭐 지금 제가 날짜 이야기하면서 인물 이야기도 많이 그 다뤄봤는데 대부분 뭐 거의 다가 다 관료로 등용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의 요청으로 초대 대법원장에 이제 임명이 됐다. 그 이전에도 정치활동 제의가 있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나는 법으로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법관으로서의 그 자리와 위치를 그대로 이제 지킨 그런 법관이었다. 대법원장 재임 기간을 볼까요? 1948년 9월 13일 날 이제 대법원장 시작이 돼갖고 1957년 12월 16일 9년 동안 그 대법원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했네요. 헌법상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초대 정부의 사정상 유임이 됐다. 뭐 사실 초대 정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전쟁통이었잖아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그러니까 전쟁통 3년이 합해진 기간이 바로 9년이 되는데 뭐 아무래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자리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하던 분이 계속 해서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임기가 이렇게 연장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임기 연장인지 아니면 뭐 유임이 되고서 이제 3년만 하고 그만뒀는지 그거는 이제 뭐 정확하지가 않네요. 자, 김병로의 리더십 하에 사법부 독립의 기초가 다져졌다. 뭐 당연히 법조인으로서는 뭐 그 일을 해야 당연한 거죠. 일제 잔재를 청산을 하고 법관 임용 제도를 또 정비를 하고 그다음 대법원 판례 체계를 확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일을 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사법 독립을 위한 투쟁을 또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수차례 마찰이 있었다. 정치 사범을 재판한다든가 반공법 적용 등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견제를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공산주의자들하고 전쟁을 치른 그런 나라에서 그 반공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뭔가 좀 나름대로 일정한 어떤 그 틀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 정부 개입을 강하게 반대 이거보다도 정부가 뭐 개입을 했다라고 뭐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뭐 이제 이런 걸 갖다 개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그걸 견제를 했다라는 얘기죠. 설사 법관호소의 그 양심상 그런 걸 지켰다 손치더라도 나라의 정체성이 위태위태할 때는 법관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나요? 법에도 인정이 있고 그 얘기는 법에도 시류의 흐름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또 줏대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그 변해가는 가치관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허용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런 재량권과 뭔가 그 이제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이제 어떤 그 디딜 만한 공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드린 말씀입니다. 자, 사법은 정권의 신여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사법은 정권의 신여가 아니죠.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도 법에만 충실하겠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저는 요즘 그 법관들이 저걸 바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시면은, 뭐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누가 그러죠? 어떤 변호사가 바람이 부는데 바람보다 먼저 녹는다고. 물론 이제 김수영 시인이 쓴 그 풀이라는 그 이제 시가 있는데, 그 시에 그런 시기가 있죠. 바람보다 먼저 녹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풀이 녹는 그 동작, 그걸 갖고서 이제 이 법관들이 그 뭐 판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도 불지도 않았는데 먼저 누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법관들이 이 김병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하신 이 사법은 정권의 신여가 아니다라는 그 소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그 퇴임을 또 이제 하게 되죠. 1957년 퇴임 후에는 사법개혁 및 법률교육에 헌신을 했다.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명예회장을 지냈고 헌법연구회 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지속적인 조언을 했다. 뭐 원로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리고 1964년에 별세를 했네요. 유언으로 남긴 것이 내가 한 일은 모두 법대로 한 일이니 평가도 법대로 받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별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 법대 내 김병로 홀이 있고요.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정신적인 뿌리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초석이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법이 지배, 이른바 법치, 룰 오브 로를 실천한 인물로 기억이 된다. 어, 법 정신에 의해서 법이 작동이 되는 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룰 오브 로예요. 근데 어,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그 법을 놓고 판결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대가 바뀐다라고 해서 그 잣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거는 사법 지배라고 보여집니다. 룰 바이 로예요.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지. 어,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법치.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법치가 무너지면 오는 것이 바로 사법 지배죠. 과연 요즘 세태를 바라다 봤을 때 법관들이 떳떳한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다 보면 뭐 수도 없이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걸 또 극우 유튜브라고 또 어떤 그 만화를 보니까 극우가 뭐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그 엄마가 하던데 저도 맞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해서 인물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김병로는 좌우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어, 뭐, 그, 법에 의해서 뭐, 판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좌익 쪽에서도 불만, 우익 쪽에서도 불만. 자, 좌익 쪽에서는 친일 사법관들과 협력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익 쪽에서는 국가보안법 판결에 온정적이라고 해서 불만을 예, 많이 들은 거죠. 예.
이 좌우익 모두로부터 이제 싫은 소리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좌우익 모두에게 공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뭐 좌익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그 좌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그러니까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보안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뭔가 못마땅해 갖고서 하는 사람들 얘기지 아니면은 정말 그야말로 총뿌리를 들이댄 자들하고 그 내통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인지 그거는 제가 이 자료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별도로 평가를 받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이 소신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 당연히 법관으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이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그러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권도 권력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다음에 이념, 그것도 법관들이 어떤 편향된 이념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면 법 위에 이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를 사실은 이런 기준과 잣대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켜낸 법관이다. 정말 가인 김병론 선생께서 그렇게 했다라면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겠죠. 그럼 그 후배 법관들도 그 가인 김병론 선생의 그 정신, 기준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뭐는 무죄고 뭐는 유죄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판결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은. 그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대가 이제 흐르면은 뭐 올바른 판결을 이제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가치가 확 전도된 그런 판결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 상황에서 순종했는지 아니면 저항했는지 그 법관의 그 태도에 에, 기인되는 거겠죠. 너무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자, 하여튼 가인 김병로 선생의 그 자료를 백과사전 자료를 갖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자료들도 이미 많이 오염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 잘 중심을 잡고서 자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럼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싸워온 사람이다. 정말 그렇다라고 믿고 저러한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칼날보다 양심의 정오를 택한 사람이다. 김병로는 지금도 못난다. 당신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 그야말로 정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물었듯이 음, 그 법관들은 법관들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걸 한번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법무부라고 얘기하죠. 사실 법무부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니스터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죠. DOJ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스티스예요. 정의를 다루는 그 부서지 법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법을 다루는 부서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정말 당신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한마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인 김병론 선생의 손자를 우리 또 잘 알고 있죠. 바로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여와 야를 모두 다녀본 경험이 있는 김종인 씨가 김병론 선생의 손자입니다. 제 기억에는 김종인 씨 그야말로 젊었을 그런 무렵 6공화국 때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발탁이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 젊었을 때의 이 모습이 어, 눈에 선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지금 그야말로 이제 어, 뭐 원로죠 말하자면 원로인데 굉장히 예, 이제 이 나이가 많은 그런 세대의 어떤 그 정치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 하여튼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김병로 선생의 손자는 김종인 씨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김정로 TV에서 보라도 8월 4일의 날짜 이야기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